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제 아들은 한국 나이로 11살인데요.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아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모르는 한국어 단어가 아직 많아요. 제 아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제 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겪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한국어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자어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깊이 있는 지식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자어를 꼭 알아야 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한국어로 기본 대화도 가능하고 한국어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뉴스나 한국어 소설책을 읽을 때, 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처음 접하는 문장이나 단어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전공했지만 아직도 가끔씩 처음 보는 단어들을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한국어 단어는 끝없이 계속 외워야 하는 걸까요?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단어 학습을 할 때 암기가 빠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모든 단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본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국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공부법을 소개해 볼게요. 지금 내 실력이 제자리라고 느끼는 중급자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공부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한국어의 어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바로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인데요. 먼저 고유어는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온 말이에요. 다른 언어나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닌 순수 한국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알게 되는 단어가 대부분 고유어에 속해요. 사람, 예쁘다, 먹다, 하늘, 바람 등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 어린이들도 고유어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한자어인데요. 중국 한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하기 전까지 한국은 한자를 사용했어요. 한자를 그대로 쓰거나 혹은 고유어의 소리를 한자로 표현하기도 했죠. 즉, 소리는 한국어지만 표기할 때 한자를 기본 문자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한자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으니 한국 역사에서 한자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도 한자어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한국어 전체 어휘의 60에서 70% 정도가 한자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학문적, 추상적, 공식적인 단어에 한자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부모님, 선생님, 학교, 교실, 반찬, 연습, 시험, 장소 등 아주 쉽고 기본적인 단어부터 어려운 단어까지
한자어는 한국어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래어입니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단어를 의미해요. 주로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에서 들어온 단어가 많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생기는 외래어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외래어로는 컴퓨터, 버스, 초콜릿, 메뉴, 피자, 인터넷 등과 같은 게 있고요. 요즘에는 AI나 과학기술에 관련한 외래어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배우기 쉬운 한국어이기도 하죠. 제가 왜 이렇게 한국어를 3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냐면요. 이 중에 한국어 실력을 중급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네, 바로 한자어입니다. 이것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국어를 중급 이상으로 말하거나 쓰기 위해서는 한국인도 외국인도 반드시 한자어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필요합니다. 한글과 한자의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이고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것입니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가 쉬운 편이에요. 하지만 한자는 글자 수가 매우 많고 기억하기 어려워서 배우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의미 전달이 명확하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글자 자체에 뜻이 들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 글자는 화라는 글자인데 불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글자는 수라는 글자인데 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글자는 천이라는 글자인데 하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만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한자어가 한국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글자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포함된 단어를 처음 봤을 때 뜻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설명한 수라는 글자로 한번 살펴볼게요. 물이란 뜻을 가진 이 글자가 포함된 단어와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좋아해요. 우리 가족은 수족관을 구경했어요. 어떤 음료수를 좋아해요? 이번 장마로 인해 수해 지역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모두 수가 들어간 단어예요. 물에서 헤엄치는 운동은 수영, 물고기나 해양 생물을 기르는 곳은 수족관, 마시는 물 종류는 음료수, 많은 비로 인한 피해는 수해. 이렇게 모두 물과 관련된 단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의 뜻을 알고 나면 앞으로 수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봤을 때 혹시 물과 관련된 뜻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봅시다. 교실이란 단어를 보면 가르칠 교, 집, 실 이란 글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인데요. 한자의 모양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와 실이
어떤 의미를 가진 글자인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교라는 글자의 뜻이 가르치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교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거나 찾아보는 겁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교육,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쓰는 책은 교과서, 가르쳐서 깨우쳐주는 말이나 내용은 교훈, 기본적인 지식과 예절 등을 가리키는 말은 교양. 이 단어들은 모두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교가 들어간 단어를 보게 된다면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실이라는 글자는 집 또는 방이나 공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실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잠자는 방은 침실, 가족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은 거실, 씻고 용변을 보는 곳은 화장실, 회의하는 공간은 회의실, 노래, 춤 등을 연습하는 공간은 연습실, 호텔에서 손님이 이용하는 공간은 객실. 이렇게 방 또는 공간이란 의미가 포함된 단어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실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공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어 단어를 공부하면 엄청난 양의 어휘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룹으로 묶어서 공부하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금 더 많은 한자어의 예를 듣고 싶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한자어를 공부하는 것은 실제로 한국 학생들이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예요. 한자를 공부하고 그 한자가 들어간 여러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유추하는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언어는 어휘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생겨나길 반복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때마다 외워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외울 때 이렇게 한자어로 접근해서 의미와 연관을 시키면 다음에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한자 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한자를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한자를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신문을 읽으려고 해도 한자를 모르면 기사를 읽을 수가 없었고요. 뉴스를 볼 때도 자막으로 한자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때는 소설책을 읽을 때에도 한글과 한자가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심지어 무협소설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한글보다 더 많이 쓰여 있기도 했었어요. 또 자신의 이름, 그리고 가족의 이름을 한자로 쓸 줄 알아야 했고요. 심지어 집 주소도 한자로 써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한자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왜 내가 한자를 공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만 잘 알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끝도 없는 한자를
계속 외워야 하는 것에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를 몰라도 괜찮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글만 잘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점점 한자가 사라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신문도 소설책도 뉴스에서도 한자 표기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를 모른 채 한글을 배우다 보니 오히려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한자를 공부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데요. 한자를 공부하지 않은 세대는 유추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또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문장을 엉뚱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심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지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마음을 의미하는 심이란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깊은 마음으로 또는 진심으로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깊다라는 의미의 심이란 글자를 씁니다. 그럼 다음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 정말 심심한 하루였어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심하다의 두 가지 의미를 알고 있다면 두 문장의 심심하다가 다른 의미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심심한 사과를 지루한 사과로 해석하는 한국 청소년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자에 대한 이해 없이 한글만 공부하니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자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자의 모양까지 정확히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떤 한자가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자가 쓰인 단어는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일 겁니다. 적어도 중급에서 고급으로 한국어 실력을 올리고 싶다면 말이죠. 오늘은 한국어 실력을 중급 이상으로 올리는 방법 중에서 한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조사의 활용, 문장의 어미의 활용도 있거든요. 한국어 문법에서 바로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초급에서 중급 사이의 실력을 갖고 계시다면 필수 단어와 기본 문장 구조를 공부하고 그 문장을 소리내서 익숙해질 때까지 말해보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한국어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중급 이상의 실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국어에서 한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한자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챗 GPT에게 물어보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더보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의 링크를 넣어둘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거나 혹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한국어를 배울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입니다. 초급부터 중급, 고급 학습자까지 모두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수와 관련된 수업을 할 때마다 듣는 말이 도대체 왜 두 개의 시스템을 섞어서 쓰냐고 학생들이 묻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한국인들은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두 개를 따로 나눠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나 친구들에게 한국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제서야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도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숫자 시스템은 왜 두 가지이고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쓰는지, 그리고 왜 시간을 말할 때는 섞어서 쓰는지 말이죠. 알고 보니 그럴 만한 한국 역사적 배경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경을 이해하면 숫자를 말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어에는 숫자를 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어 숫자, 다른 하나는 한자어 숫자예요. 고유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시작하는 수이고요. 한자어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말하는 수입니다. 여기까지는 한국어를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 다음이죠. 이 두 가지 수를 어떻게 구분해서 쓸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고유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해온 말을 뜻합니다. 언제부터 쓰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대부분 오래된 말이고요. 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단어들이 많아요. 따라서 한국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대부분 고유어이고요. 당연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고유어를 가장 먼저 배웁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한자어 숫자를 쓰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이미 고유어 숫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로 거래를 하고 물건을 나누고 저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닐까 싶어요. 내가 가진 게 몇 개인지, 몇 개를 사용했는지, 몇 개가 남았는지 등등 개수를 세는 것이 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니까요. 따라서 고유어 숫자는 물건을 셀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사람이 몇 명인지, 과일이 몇 개인지, 동물이 몇 마리인지, 책이 몇 권인지, 물이 몇 병인지, 차가 몇 대인지, 옷이 몇 벌인지, 커피가 몇 잔인지, 자동차가 몇 대인지 등등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가격을 말할 때 한자어 숫자를 쓰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냥, 두냥, 세냥과 같이 고유어로 값을 표현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종이 지폐가 없었고 동전의 개수로 값을 지불할 때니까요. 또 서로 나이를 묻고 답할 때 고유어 숫자를 사용합니다. 나이를 묻고 누가 더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파악하는 건 역시 한국의 오래된 문화이기 때문이죠. 자, 정리하자면 고유어 숫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이 사용해왔고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어요. 일상생활에서 물건의 개수를 셀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건을 셀 때 단위 명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사람은 명, 동물은 마리, 물은 병, 책은 권 등과 같이 말이죠. 또 나이를 묻고 대답할 때도 나이를 센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고유어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한국도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1, 2, 3, 4, 5 같은 한자어 숫자를 함께 사용하게 된 겁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당시 관료들과 양반들이 한자어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당시 백성들은 아예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한자어는 양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거나 나랏 일을 하는 관리들의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필요한 공식적인 문서에는 당연히 한자어가 쓰였어요. 그런 관습들이 지금까지 내려와 한자어 숫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즉, 날짜,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권에 표시되는 정보나 혹은 회원가입을 위한 정보에 들어가는 숫자는 모두 한자어 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4일이에요. 제 생일은 2019년 12월 25일이에요. 전화번호는 010-1234-5678번이에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입니다. 저는 아파트 3층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고유어 숫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상생활에서 쓰이던 말이기 때문에 물건의 개수나 나이를 물을 때 사용하고 한자어 숫자는 주로 공식적인 문서 작성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날짜,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바로 시간을 말할 때는
왜 고유어와 한자어를 섞어서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이 농경사회였던 시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해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말했어요. 그때는 숫자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1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는 한자 이름을 붙여서 시간대를 표현했어요. 즉, 시간을 2시간 단위로 나눠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시는 밤 11시부터 1시, 오시는 정오쯤, 유시는 해질 무렵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방법인데요. 하루를 12구간, 2시간 단위로 나눈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2시간 정도면 해와 별의 움직임이 잘 느껴지기도 했고, 또 12는 하늘과 인간 세상의 조화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하루를 12등분 2시간씩으로 나눈 시간대가 일정과 활동을 나누기에 적당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복잡한 활동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시계가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해와 달, 별의 움직임, 또 닭이 우는 소리, 종치는 소리 등으로 시간을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닭이 울 무렵에 오세요. 해가 중천일 때 시작할까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옛날 한국의 시간 표현 중에서 지금까지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표현들이 꽤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고 시간을 표현했는데요.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지금처럼 1시, 2시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말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많이 퍼져서 이제 백성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말로만 존재하던 고유어가 글로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도시와 시장에서 정확한 약속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유어 숫자를 붙여서 시간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정리하자면 하나, 둘, 셋은 사람들이 매일 쓰던 고유어인데 한글이 퍼지면서 소리 그대로 기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때마침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보다 정확한 시간을 표현해야 했는데요. 이때 고유어 숫자를 사용하여 시각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 지금도 시를 말할 때는 고유어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왜 분과 초는 한자어 숫자를 쓰는 걸까요? 사실 분과 초는 한국에 원래 없던 개념이었습니다. 이 단위들은 서양 시계 문화가 들어오면서 생긴 것이에요. 서양의 시계와 함께 정확한 시간 체계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때 미닛, 세컨 같은 단위가 한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조선 후기부터 백성들 사이에 한글이 보급되어 쓰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19세기 말까지도 공식 문서나 교육, 학문적으로는 한자가 절대적으로 쓰였습니다. 정부, 학자, 교사, 의사, 번역가 등 지식인들은 모두 한자를 중심으로 사용했어요. 특히 조선 말 한국에는 서양의 과학, 의학, 천문학, 군사, 철학 등의 개념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새로운 개념은 대부분 한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자로 번역해야 좀 더 고급 지식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닛은 분으로, 세컨은 초로 번역되어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자어 숫자를 함께 쓴 겁니다. 30분 45초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쭉 이어져 내려와 지금도 분과 초를 표현할 때는 한자어 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한국어에는 숫자가 2가지인지, 그리고 시간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표현되는지를 한국의 역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언어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빼고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배울 때 규칙과 단어를 많이 외우면 다 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 이해하면 그 언어를 훨씬 빠르고 쉽고 또 깊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한국어 숫자 말하기를 연습할 때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반말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반말은 나이가 같거나 어린 사람에게 쓰는 말인데요. 보통 친한 사람끼리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댓말보다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의외로 반말을 잘 쓰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오히려 존댓말보다 더 큰 신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반말을 사용할 때 더 조심스럽게 말해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말투가 어떤지에 따라서 전달하는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면 반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말이 갖는 장점도 아주 커요. 우리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서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문법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느끼는 한국어의 반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반말을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그런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말하기도 듣기도 싫어하는 표현은 뭐뭐 했니? 뭐뭐 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뭐뭐 했냐? 라고 말하는 건 제가 한국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어미입니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이 표현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확실히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하지만 저는 쓰지 않는 표현이고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이 말을 왜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 말투를 내가 싫어하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국어 공부를 해보니 이 말투는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투였더라고요. 아마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말투가 좀 교양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순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은 이런 말투를 쓰지 않아요.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틀리지 않지만 추천하고 싶은 말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을 반말로 바꾸면 밥 먹었어? 라고 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그리고 밥 먹었니? 라고 부드럽게 얘기한다면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밥 먹었냐? 라고 얘기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마음씨가 따뜻한 할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밥 먹었냐? 라고 한다면 좋은 어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갈수록 말투가 짧아지고 시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투로 밥 먹었냐? 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써야 하는 말투이고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어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영화 재미있었어? 영화 재미있었냐? 여행은 어땠어? 좋았어? 여행은 어땠냐? 좋았냐? 뉘앙스가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제 생각에 이 말투를 가장 많이 쓰는 나이는 고등학생이에요. 그것도 남자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서로 무심한 듯 시크하게 안부를 물어볼 때 많이 쓰는데요. 그런 경우에 쓰는 것은 정말 친해서 쓰는 말투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반말을 잘못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 저보다 아랫사람처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과 친하다고 생각해서 반말을 썼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친구나 혹은 동생들을 부를 때 야 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 상대방이 저와 친한 사람이라면 이름을 붙여서 경진아, 진주야, 지훈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친하지 않지만 저보다 어린 경우에는 뭐뭐 씨를 붙여서 경진 씨, 진주 씨, 지훈 씨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 나를 야! 이렇게 부르면 느낌이 어때요? 저는 누가 저를 그렇게 부르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손가락질 하면서 대충 아무나 부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야라는 말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친한 친구랑 대화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반박해야 할 때 야, 그건 아니지. 말도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또
친한 친구 또는 동생이 제가 가장 아끼는 컵을 떨어뜨려서 깨졌을 경우 화가 많이 났다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결국 제가 야를 말하는 순간은 못마땅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말투를 조금 바꾸면 전혀 다른 기능으로 야를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울고 있을 때, 야,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친구에게 정말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았을 때, 야, 뭐야. 너무 예쁘잖아. 고마워.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야는 한국식 애교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까칠한 느낌을 주는 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제가 반말을 잘 안 쓰는 마지막 이유는 상대방이 명령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하지 못하게 만들 때 반말로는 뭐뭐 해 또는 뭐뭐 해라를 사용한다고 문법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뭐 해라라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이건 아주 직접적인 명령 어투거든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선배라고 해도 아주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도 뭐뭐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로 뭐뭐 하자라던가 뭐뭐 해 정도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면 밥 먹자 혹은 밥 먹어 라고 말해요. 밥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씻어야 할 시간이 되면 이빨 닦자 또는 이빨 닦아 라고 말합니다. 이빨 닦아라 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뭐뭐 해라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저에게 뭐뭐 해라 라고 말하면 강요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더 하기 싫어집니다. 갑자기 청개구리를 왜 말하나 생각하셨나요? 청개구리 이야기라는 한국 설화가 있거든요. 뜬금없지만 잠깐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에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일을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엄마는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어요. 왜냐하면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강가에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자 청개구리는 무척 슬펐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엄마의 무덤을 강가에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청개구리는 비가 올 때마다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서 슬프게 운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개구리 때문에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청개구리 같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원래 설명으로 돌아와서 뭐뭐 해라 라는 말은 사람에게 강하게 명령하는 느낌을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하기 싫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어때요? 반말이 쉽지 않죠? 반말을 잘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드라마는 주인공의 성격과 상황,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뉘앙스와 의미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말은 적절한 상황과 뉘앙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K-드라마를 많이 보시길 추천해 봅니다. 오늘 반말에 대한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학생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한국어가 빨리 늘고 어떤 학생은 정말 천천히 늘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 이야기로 바꿔 말하기입니다. 한국어가 빨리 느는 학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수업 시간 동안에 계속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해요. 만약에 오늘 한국어 숫자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자신과 관련된 숫자를 말해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마신 커피의 가격, 내 생일, 우리 가족의 생일, 오늘이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 내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 등등 나와 관련된 숫자에 대해 반복해서 말해요. 두 번째, 복습을 정말 잘해요. 한국어가 빨리 느는 학생들은 숙제를 정말 잘해요. 100점을 맞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틀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스스로 연습한다는 말이에요. 또 스스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항상 질문해요. 심지어 숙제가 아니어도 일기를 써오기도 해요. 저는 이런 학생들을 정말 존경해요. 아마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시간을 잘 지켜요. 한국어가 빨리 느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정말 시간을 잘 지켜요. 혹시 지키지 못하게 될 때는 반드시 미리 메시지를 남겨요. 물론 시간을 잘 지킨다고 한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시간을 잘 지키는 건 맞아요. 아마도 성실하기 때문일 거예요. 언어는 머리로 기억하면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입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밖으로 소리내서 말해보는 것. 내 혀와 입술 근육을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큰 소리로 말해보면 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혼자서 조용히 말해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최대한 입을 많이 움직이세요. 오늘 제 팟캐스트를 저처럼 말해보는 건 어때요? PDF를 보면서 케이진처럼 말해보세요. 딱 3번만 소리내서 읽으면 말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여러분만의 한국어 공부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